아주 만약에 시간의 흐름 속 어느 한순간을 붙잡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다른 풍경을 그려낼 수 있을까? 사토 하루카는 종종 그런 부질없는 상상에 잠기곤 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녀의 삶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후였다. 1. 고독의 그림자, 그리고 한 줄기 빛 도쿄 근교,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단독주택. 사토 하루카세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홀로 적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사계절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그녀의 시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에 멈춘 듯 더디기만 했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지금의 고요는 너무나 낯설고 버거운 것이었다. 아들 타쿠미는 결혼하여 분가했고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바쁜 일상에 쫓겨 뜸해지기 일쑤였다. 며느리 유미는 상냥했지만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다가서는 데는 어딘가 모를 벽이 느껴졌다. 하루카는 텅 빈 집안을 홀로 거닐 때마다 깊은 외로움에 잠겼다. 낡은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거나 먼지 쌓인 책장의 책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열린 시니어 스마트폰 강좌에 참여하게 된 것이 그녀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손가락 하나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SNS 계정을 만들고 풍경 사진이나 소소한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나카 켄지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녀에게 친구 신청을 해왔다. 그의 프로필에는 자신을 동남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성공한 일본인 독신 사업가로 소개되어 있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신사적인 외모의 사진은 하루카에게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고 하루카가 올리는 소소한 게시물에도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었다. 그는 하루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가르쳤던 하루카는 켄지의 지적이고 사려 깊은 대화 방식에 점점 더 매력을 느꼈다. 마치 마법처럼 켄지는 하루카의 잿빛 일상의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다. 하루카 씨, 당신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져요. 켄지의 메시지는 달콤했다. 하루카는 스마트폰 화면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몰랐다. 2. 달콤한 속삭임, 위험한 약속. 켄지와의 대화는 하루카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현지 아이들을 돕는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후 느꼈던 깊은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하루카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 역시 자신처럼 외로운 영혼이라는 생각에 동질감을 느꼈다. 켄지는 하루카의 작은 고민까지도 세심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하루카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당신 같은 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 무렵이었다. 켄지는 영상 통화를 제안했다. 약간의 망설임 끝에 수락한 하루카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켄지의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눈빛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사진보다 더 멋있어 보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거의 매일 영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켄지는 하루카에게 아름다운 꽃다발 사진을 보내오거나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했다. 하루카는 켄지가 보내준 사진 속 그의 서재를 보며 그가 얼마나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인지 새삼 감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왔다. 하루카 씨,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하루카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뺨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다. 켄지 씨,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하루카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그들은 함께 일본에서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켄지는 도쿄 근교의 작은 집을 얻어
하루카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루카는 마치 풋풋한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 켄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하루카 씨, 정말 미안하지만 사업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소액인데 현지에서 자금 융통이 잠시 막혔습니다. 혹시 아주 잠시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곧바로 해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하루카는 순간 망설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도울 수 있어. 그가 얼마나 난처하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어. 그녀는 켄지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30만 엔을 송금했다. 고맙습니다, 하루카 씨.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입니다. 켄지의 감사 인사에 하루카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켄지의 금전 요구는 그 후로도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통관 절차에 문제가 생겨 급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하루카는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자신의 예금을 조금씩 꺼내 켄지에게 보냈다. 자녀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켄지는 매번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곧 당신 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몇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하루카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에게 줘버렸기 때문일까. 하루카 씨, 당신만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켄지의 말은 하루카의 동정심과 애정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하루카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켄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켄지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켄지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하루카 씨, 드디어 일본에 있는 제 오랜 사업 파트너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해외 계좌가 현재 세무조사 관계로 동결될 위험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루카 씨의 계좌를 잠시만 이용해도 될까요? 파트너가 하루카 씨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중 일부는 하루카 씨가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지정하는 다른 해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루카는 순간 불안감을 느꼈다. 남의 돈을, 그것도 거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다는 것이 꺼림칙했다. 하지만 켄지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로 함께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루카 씨,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루카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켄지 씨가 나를 속일 리 없어. 그동안 그가 보여준 진심을 생각하면 이번 한 번만 더 그를 믿어보자. 결국 그녀는 켄지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며칠 후 정말로 하루카의 통장에는 3천만 엔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다. 하루카는 떨리는 손으로 켄지가 지시한 대로 500만 엔을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500만 엔을 그가 알려준 홍콩의 한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곧 켄지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떠올리며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냈다. 3. 균열. 그리고 악몽의 서곡 거액을 송금한 후 켄지와의 연락이 이전보다 조금 뜸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루카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그의 연락을 기다렸다. 분명 바쁜 일이 있을 거야.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에게 온다고 했으니까. 며칠 후 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하루카 씨, 송금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할 자잘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짜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하루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켄지가 약속했던 일본으로 돌아오는 날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짧아졌다. 하루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동안 켄지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 그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낯선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토 하루카 씨 되십니까? 최근 자금 세탁 및 사기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루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자금 세탁? 사기 방조? 자신이 그런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경찰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질문을 시작했다.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 특히 최근에 입금된 거액의 돈과 해외 송금 내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루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켄지와의 관계, 그가 돈을 부탁했던 경위,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그를 도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들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다. 사토씨, 당신 계좌로 입금된 3천만 엔은 여러 명의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범죄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나카 켄지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형적인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수법입니다. 경찰의 말은 망치처럼 하루카의 머리를 내리쳤다. 켄지가 거짓이었다고? 그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 함께 나누었던 꿈들이 모두 사기였다고? 하루카는 현기증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경찰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켄지가 보냈던 사진 속 인물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그가 말했던 사업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하루카는 아들 타쿠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타쿠미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에 분노했지만 곧 깊은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타쿠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 유미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루카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음 날 타쿠미는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하루카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본인은 선의로 행동하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죄 자금 세탁에 깊이 관여하신 것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금융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하루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교사로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가 이제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한때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켄지의 존재는 이제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하루카는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어야 했다. 차가운 조사실의 공기, 형사들의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지만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며 간신히 버텨냈다. 법정, 그리고 마지막 진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마침내 재판 날짜가 잡혔다. 하루카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낯선 법정의 풍경, 엄숙한 판사와 검사의 모습,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압도했다. 타쿠미와 유미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재판은 하루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검사는 그녀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자금 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통장 거래 내역과 해외 송금 기록 등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변호사는 하루카가 켄지라는 인물에게 철저히 속았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힘을 잃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켄지의 사기 행각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동시에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자금 세탁을 지시했다. 그가 보냈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말했던 사업이나 경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하루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쉽게 기만당했는지 깨달으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몇 차례의 공판이 이어졌고 마침내 검사의 구형이 내려졌다. 피고인 사토 하루카는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가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징역 3년. 하루카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마지막 변론 기회가 주어졌다. 하루카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변론서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저는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이 그리웠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또렷했다. 방청석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다나카 켄지라는 사람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알아주었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범죄에 가담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타쿠미는 눈을 질끈 감았고 유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루카의 진심 어린 호소는 방청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했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판결, 그리고 남겨진 것들 선고일. 하루카는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하게 판사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사토 하루카.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고 사기 피해자로서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정황이 참작되며 고령이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 판결이었다. 하루카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재판정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전 재산을 잃었고 사회적 평판은 땅에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켄지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을 것이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하루카는 한동안 깊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밤낮 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를 믿었을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은 아들 타쿠미와 며느리 유미였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루카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타쿠미는 때로는 무뚝뚝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유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하루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유미의 따뜻한 위로에 하루카는 눈물을 글썽였다. 변호사의 소개로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심리 상담도 병행하며 하루카는 점차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역 노인정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루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자원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막상 단상에 서자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